눈 감고도 들을 수 있는 영화 이야기. 이번에 다룰 작품은 바로 판타지 장르의 레전드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영화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진 못합니다. 일단 절대 반지의 주인이라는 그 유명한 악역 사우론조차도 도대체 뭐 하던 양반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재밌게 본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이야기들은 그 이전에 훨씬 더 긴 아주 방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은 그 세계관 속 가운데 땅 수천 년의 방대한 전체 역사 중 아주 짧은 일부분, 겨우 수십 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우론은 그 역사의 시작 지점부터 쭉 존재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 시리즈 본편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저는 먼저 그 방대한 세계관 속 역사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세계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세상의 태초엔 일루바타르, 즉 모든 것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일자, 절대자, 창조주가 존재했죠. 이 전지전능한 절대자 일루바타르는 영원의 궁정이라는 곳, 쉽게 말해 천국 같은 곳에 홀로 거룩하게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자신의 곁에 어떤 실체가 없이 존재하는 의식적이고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내죠. 그들은 신성한 자들이며 아이누라 불립니다. 그리고 절대자께서는 이 아이누들에게 앞으로 창조될 세계를 주제로 던져주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밀 상상을 하도록 했죠. 또 절대자는 이 새롭게 창조될 세계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자신의 계획을 일러주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먼저 등장할 것은 엘프, 우리말로 요정이라는 종족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간이란 종족이 등장할 계획이었죠. 이렇게 절대자께서는 계획의 일부를 미리 알려주긴 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놔두었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결국 전지전능한 그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후 절대자께서는 아이누들이 상상으로 그려왔던 새로운 세계를 먼저 환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누들은 그 마음속으로 상상만 했던 세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매우 기뻐했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절대자는 공허 속에서 우주와 같은 실체적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 중에 원하는 자들은 그곳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이누들 중 일부는 새롭게 창조된 우주로 내려가기를 선택했죠. 그런데 이 새로운 우주로 오게 된 아이누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것들은 물론 아무것도 없이 사방은 캄캄하기만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그들은 그냥 텅 빈 우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절대자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이었고 예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누들은 곧 자신들이 이 새로운 우주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에 서 있으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상상해왔던 세계를 이제부터 스스로 완성시켜야 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미개척지에서 그들의 위대한 노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으로 아르다라고 부르는 생명체가 살아나갈 땅을 만들어냈죠. 쉽게 말해 이것은 우리 우주 속에 지구가 탄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누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땅 아르다에 내려와 정착했고 그 이후부터는 각자 자신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형체와 색깔을 띠기 시작했죠. 원래 아이누라는 종족은 죽지 않는 존재이며 정해진 형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에 영혼이 구속되어 있지 않으니 마치 우리가 옷을 입고 벗듯이 그들은 원한다면 언제나 형체가 없이도 걷고 생활할 수 있다 라고 묘사되죠. 우리가 옷을 벗는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모습을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그들의 형체가 정말 단순한 껍데기만은 아닙니다. 그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형체와 연관되는데요. 그들 또한 상처가 나고 고통을 느끼며 나중엔 흉터까지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온 아이누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 발라와 마이아로 나뉩니다. 둘 다 같은 종족으로 모두 신적 존재들인 것은 같지만 그들 중 특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14인을 꼽아 발라라고 칭했고 나머지 마이아는
발라들의 시종이자 조력자 역할을 하는 지위가 낮은 자들이었죠. 그냥 간단히 말해 발라는 위대하고 강력한 신, 마이아는 일반 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반지의 제왕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우론, 사루만, 간달프, 발록 모두 설정상 이 마이아에 속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발라는 14인이라고 했죠. 원래는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멜코르라 불리는 자였는데 이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원래 발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선사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보이는 모든 것을 시기하는 참 속 좁은 질투쟁이였죠. 그의 마음속은 항상 끓어오르는 분노와 악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땅 아르다를 자신이 소유하고자 했으며 요정과 인간들을 굴복시켜 지배하고 싶은 어두운 욕망이 타올랐죠. 근데 쥐가 갖고 싶다고 다 그냥 누가 준답니까? 그래서 곧 멜코르 대 발라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악의 화신 멜코르는 이후로 더 이상 같은 발라로 껴주지 않았고 하도 나쁜 짓만 골라 하니까 나중엔 본명인 멜코르라 불러주지도 않았으며 세상의 검은 적이라는 뜻으로 혐오심을 가득 담아 모르고스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이 반지의 제왕만 본 사람들은 대부분 사우론만 어둠의 군주로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이 모르고스가 원조 보스이자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론이란 자는 원래 그가 타락시킨 마이아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의 굉장히 유능한 부관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우론은 처음부터 보스가 아닌 원래 이 모르고스 사장님의 오른팔 남바2 되겠습니다. 아무튼 발라들과 모르고스 사이에 첫 싸움이 벌어졌고 이 신들의 전쟁은 아르다 최초의 전쟁이라 명명되었죠. 그리고 모르고스는 발라들과 13대 1로 혼자 싸우면서도 오랫동안 우위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발라들을 돕기 위해 툴카스라는 아이누가 뒤늦게 하늘에서 추가로 내려오죠. 툴카스는 힘과 무용에서 가장 뛰어난 자이며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고 항상 자신의 두 주먹을 무기로 싸운다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장난을 칠 때도 전쟁을 할 때도 웃는 참 쾌활한 성격을 가졌다고 묘사되죠. 아무튼 이 웃으면서 팬다는 강한 형님 툴카스가 참전하자 갑자기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결국 모르고스는 맞다가 도망쳤고 다시 땅에는 평화가 찾아들었죠. 그리고 툴카스는 새로운 발라로서 지상에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스가 빠진 자리를 채워 발라의 멤버 수가 다시 14이 되었죠. 이 모르고스 같은 골칫덩이가 사라졌으니 다시 발라들은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며 개발을 계속하죠. 그리고 만들어낸 것 중에 매우 중요했던 게 바로 이 땅을 밝게 비출 빛이었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기 위해선 빛이 필요했죠. 그래서 발라들은 땅의 남쪽과 북쪽에 하나는 금빛, 하나는 은빛이 나는 아주 거대한 두 개의 등불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를 등불의 시대라 불렀죠. 한편 모르고스는 도망쳐 숨어 있으면서 지상의 마이아들 중 이미 자신의 편으로 변질시켜 놓은 자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등불이 세워졌다는 소식도 들었겠죠. 그는 자기만 빼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으며 엄청나게 배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스는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마이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곁으로 불러 모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싸움을 준비합니다. 땅속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 거대한 요새도 세웠죠. 그리고 발라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기습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기습에 들어간 모르고스는 당연히 무엇부터 했느냐, 두 개의 거대한 등불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공격으로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요동쳤죠. 이 때문에 발라들이 원래 구상했던 땅의 형체가 깨지고 맙니다. 원래 땅이 도넛 모양으로 딱 이쁘게 동그란 형태였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리고 모르고스는 자신이 만든 이 혼란과 어둠을 틈타서 붙잡히기 전에 바로 또 도망칩니다. 참 얄밉게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요새에 쏙 들어가 다시 몸을 숨겨버렸죠. 참고로 이 세계관의 역사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발라들의 전쟁같이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땅의 위치와 모습이 심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지도도 크게 바뀌어 버리는데요.
근데 이 지리까지 설명하려면 이야기가 너무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최대한 지리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그냥 역사가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간단하게 그려진 지도 하나만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렇게 모르고스가 불 끄고 땅 쪼개고 개판을 쳐놓고 가서 발라들이 살던 집들도 물론 다 같이 부서져 버렸죠. 그래서 이때 발라들은 새로 살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쪼개진 땅 조각들 중에 서쪽의 대륙으로 이주하여 더 아름답고 튼튼한 거처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곳의 이름은 발리노르, 앞으로 발라와 마이아 그리고 엘프들 같이 불사의 존재들이 모여 사는 신성한 곳이라 하여 언다잉 랜드, 불사의 땅으로 불립니다. 참고로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시면 자꾸 엘프들이 항구에서 배를 탄다느니 서쪽으로 떠난다느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엘프들이 가려고 하는 그 서쪽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불사의 땅 발리노르입니다. 그리고 인간, 드워프, 엘프 등 여러 종족들이 태어나 살며 사우론과 전쟁이 벌어지는 반지의 제왕 이야기의 주 무대가 바로 동쪽 대륙인 가운데 땅이죠. 가운데 땅, 영화에선 이걸 중간계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계라는 말이 더 유명하긴 하죠. 근데 여러 이유로 가운데 땅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 하니 저도 가운데 땅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인간들이 사는 땅을 이 중간계라는 단어로 부르면 마치 신적인 존재들은 어디 다른 천상의 세계나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지구 안에서 다른 대륙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발라들의 궁전이 세워지고 도시가 건설되어 발리노르가 완전히 형성되었을 때 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대지의 여왕이라 불리는 발라, 야반나에 의해 어떤 두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각각 텔페리온과 라우렐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나무는 이 세계관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이죠. 그러니 반지의 제왕에서도 이 두 나무와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나중에 반지의 제왕 본편 에피소드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특별한 두 나무에서는 무척 아름답고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는데 파괴되어 버린 두 개의 등불을 대체하여 다시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었죠. 이전의 등불처럼 한쪽은 금빛, 다른 한쪽은 은빛을 내었는데 이 두 나무가 각각 한 번씩 번갈아가며 빛을 발했습니다. 참고로 그 시간은 총 12시간이었고 이걸 하루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해서 이때는 하루가 1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 나무가 탄생하고 난 이후를 나무의 시대라고 불렀죠. 그런데 나무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아직 엘프들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라들 중 위대한 대장장이라 불리는 아울레라는 자가 있었는데 아울레는 엘프가 등장하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가운데 땅에서 모르고스가 계속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며 설쳐대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죠. 그래서 그는 못 참고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나 하게 됩니다. 모르고스에 맞설 수 있는 강인하고 담대한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고자 하죠. 그리고 결국 아울레는 다른 발라들 아무도 모르게 최초의 드워프 7명을 창조했죠. 그리고 아울레가 기뻐하며 자신이 드워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언어를 가르쳐 주려고 시작하자마자 절대자 일루바타르가 그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절대자의 음성이 아울레에게 들려옵니다. 그대는 왜 이런 일을 하였는가? 어찌 그대의 능력과 권한밖에 이를 꾀하는 것인가? 그대가 내게서 선사받은 것은 그대 자신의 존재뿐일세. 이렇게 물으며 질책하자 아울레는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저와 다른 존재, 제가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그들도 당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제 생각에 이 땅에는 더 많은 존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계속 텅 빈 채로 있었죠. 그래서 급한 생각에 그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창조에 대한 욕망은 저를 만드실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은 놀리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향한 당신의 화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지만
제가 주저넘게 만든 것이니 바치기보단 차라리 부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레는 자신이 탄생시킨 드워프들을 내려치기 위해 커다란 망치를 들어 올렸지만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드워프들은 망치 앞에서 몸을 움츠리며 두려움에 떨었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 살려달라 빌었죠. 그러자 이런 애처로운 모습들을 본 절대자는 아울레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대의 선물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울레는 망치를 내던지고 기뻐하였고 절대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절대자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절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소망대로 그들에게 세상 속 한 자리를 내주겠노라. 그렇지만 그들은 그대가 만든 그대로 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바위 및 어둠 속에서 잠을 자야 하며 원래 계획대로 첫 번째 등장할 엘프들보다 먼저 깨어나서는 안 된다. 그때가 아무리 멀어 보이더라도 기다려야 하며 때가 오면 내가 그들을 깨울 것이다. 그리고 종종 그들과 엘프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드워프 종족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드워프, 우리말로 난쟁이 종족의 특징을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그들은 원래 모르고스의 위세가 한창일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울레는 그에 맞설 수 있게 특별히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격도 돌처럼 냉정하고 고집스럽고 우정에 있어서도 미움에 있어서도 한결같으며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어느 종족보다도 더 강인하게 힘든 노동과 배고픔과 육체의 고통을 잘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긴 수명을 누리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한편 모르고스는 그의 참모 사우론과 함께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 그는 앞으로 오랫동안 세상을 어지럽힐 갖가지 유형의 괴물들을 많이 만들어놨죠. 반지의 제왕 본편에 나오는 발록이라는 존재들도 바로 이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괴물이라 소개되는 것이죠. 그들은 심장이 불로되어 있고 화염채찍을 들고 다닌다고 묘사되는데요. 그냥 딱 봐도 세 보이는 이 발록들은 모르고스군의 아주 강력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르고스가 계속 이렇게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발라들은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엘프와 인간이 태어날 가운데 땅에 모르고스가 설치고 있는데 이렇게 악이 가득한 황폐한 땅으로 내버려 둘 거냐, 나중에 엘프와 인간들이 모르고스를 왕으로 부르게 놔둘 거냐 라는 의견이 나왔고 모르고스 전문 요리사인 힘의 발라 툴카스는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하자 라고 말했죠. 하지만 발라들의 리더 만회가 기다리자고 하니 발라들은 그의 결정에 따라 더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엘프들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 가장 먼저 별빛을 바라보도록 운명지어져 있다고 했기에 별들의 여왕이라 불리는 발라, 바르다가 엘프들의 출현에 대비하기로 했죠. 바르다는 기존에 만들어놨던 별들보다 훨씬 더 밝은 새로운 별들을 만드는 위대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쯤 드디어 가운데 땅에서 엘프들이 깨어났죠. 그리고 엘프들의 눈은 가장 먼저 아름다운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별빛을 사랑하게 되었고 어느 발라들보다 바르다를 경외하였죠. 그런데 이 엘프들이 등장하자마자 모르고스는 발라들보다 먼저 잽싸게 접근해서 엘프들을 신나게 괴롭힙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 발라를 마주치면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으며 납치해서 고문하고 타락시켜 노예로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이때 납치한 엘프들을 이용해 오크라는 끔찍한 종족을 만들어냈다 라는 게 정식 설정은 아니지만 이 세계관 내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정도로 묘사됩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면 오크의 귀가 엘프처럼 뾰족한 형태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때 만들어진 오크라는 종족은 앞으로 엘프들의 가장 지독한 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엘프라는 종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들은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살해당하거나 슬픔으로 목숨을 거두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이는 장소인 만도스의 궁정이라는 곳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새 육신을 얻어 부활한다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죽어도 진짜로 죽지는 않는 엘프들은 불사의 존재로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남아있도록 했는데 이게 꼭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 세월이 흐를수록 품게 되는 슬픔의 크기 또한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 사기에 가깝죠. 안 아프지, 안 늙지, 안 죽지, 아름답지, 똑똑하지, 신체 능력까지 뛰어나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엘프가 가진 아름다움을 또 모르고스는 심하게 질투하죠. 어쨌든 발라들은 고통받고 있는 엘프들의 모습을 확인하자 모르고스로부터 엘프들을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고스의 요새를 공격하고 이번엔 그를 해치워버려야겠다는 각오로 전쟁을 준비하죠. 이 전쟁을 권능들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로 모르고스의 요새를 파괴하고 모르고스는 접해서 특수 제작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발리노르까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시 오랜 세월 동안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발라들은 여전히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거대한 땅굴과 동굴들을 모두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악의 존재들이 깊은 굴 속이나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남게 되었죠. 이때 넘버 2 사우론도 안 붙잡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숨어서 또 때를 기다리기로 하죠. 결박되어 끌려온 모르고스는 불사의 땅 발리노르의 심판대에 세워졌고 여기서 모르고스는 비굴하게 발라들의 리더 마누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짓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반성 좀 하라고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일단 300년형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발라들은 다시 회의를 하죠. 이 회의의 주제는 엘프들을 어디에서 살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대로 가운데 땅에 살게 하자 발리노르로 이주시키자 였는데 엘프들이 태어난 가운데 땅에서 자유롭게 알아서 살게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땅의 질서를 부여하고 깨끗하게 정화를 시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모르고스가 가운데 땅에 뿌려놓은 악과 어둠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발라들은 엘프들의 아름다움을 무척 사랑하게 되어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프들을 발리노르로 데려와 두 나무의 밝은 빛을 받으며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결정하였죠. 하지만 이 결정은 이후에 많은 불행한 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엘프들은 이 부름에 모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 분파로 쪼개지게 되죠. 일단 불사의 땅 발리노르로 떠난 엘프들과 가운데 땅에 그대로 남은 엘프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발리노르로 건너온 엘프들을 또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참요정이라 불리는 바냐르, 지식의 요정이라 불리는 놀도르, 바다의 요정으로 불리는 텔레리로 나뉩니다. 사실 요정들을 분류하는 단어들은 훨씬 더 많은데 그걸 다 알려면 너무 복잡해지죠. 뭐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의 요정이라 불리는 놀도르가 중요한데요. 놀도르들이 앞으로 이야기의 메인이기 때문에 일단 놀도르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놀도르의 왕은 피누에였고 그에겐 첫째 아들 페아노르가 있었는데 이 페아노르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영혼의 소유자라 하여 그의 이름 페아노르는 불의 영혼이라는 뜻이 담겨있죠. 그는 엄청난 여러 재능들을 타고난 참 잘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적들도 쌓게 되는데 무엇보다 그는 역대 최고로 뛰어난 손재주를 가졌다 라고 묘사되죠. 그가 가진 재주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속에서 파낸 어떤 보석보다 더 반짝이고 훌륭한 보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아름다운 보석들을 탄생시키게 되죠. 하지만 너무나도 뛰어났던 그는 결국 훗날 엄청난 재앙도 몰고 오게 됩니다. 참고로 페아노르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 가진 힘을 모두 소진하여 영원한 휴식을 원해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태생부터가 비범하죠. 그리고 나서 페아노르의 아버지 피뇌는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후 둘째, 셋째 아들 핑골핀과 피나르핀이 태어나게 되죠. 이렇게 피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아노르는 아버지의 재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복 형제 둘과는 사이가 서먹했습니다. 첫째 페아노르는 말솜씨와 손재주가 가장 탁월했고 둘째 핑골핀은 가장 힘이 세고 고집이 세며 또 가장 용맹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핑골핀도 중요한 인물인데 참고로 이 핑골핀은 나중에 모르고스하고 1대1로 맞짱까지 뜨는 참 파이팅이 넘치는 인물이죠. 그리고 셋째 피나르피는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지혜로운 마음씨를 지녔다고 묘사됩니다. 이 피나르핀의 딸이 되게 유명한 인물인데 바로 반지의 제왕 본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갈라드리엘 되겠습니다. 그녀는 매우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지녔으며 아버지의 지혜로움까지 물려받은 이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 중 하나죠. 그리고 갈라드리엘은 이 피뇌 왕가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웠다고 묘사되는데요. 특히 그녀의 머리카락은 발리노르의 나무 라우렐린처럼 황금빛으로 반짝거렸다고 하죠. 그래서 재밌는 게 나중에 반지의 제왕을 보면 김리라는 인물이 갈라드리엘에게 당신의 머리카락을 한 올만 선물로 받을 수 있겠냐고 묻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갈라드리엘이 태어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 300년형을 다 채우고 나온 모르고스는 다시 발라들 앞에 끌려 나왔죠. 근데 사실 모르고스는 300년이 지났어도 전혀 반성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만큼 더 분노만 쌓여 있었죠. 그동안에 그들이 누리는 영광과 행복을 질투했고 찬란한 보석들이 넘치는 것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더 감옥에서 썩을 수는 없으니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복수는 뒤로 미루기로 했죠. 그래서 그는 발라들의 리더 만회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말석이라도 내주신다면 앞으로 발라들이 하는 일들을 도울 것이며 특히 자신이 세상에 입힌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데 힘쓰겠다 거짓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만회는 일단 그를 용서하기로 하죠.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 마치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채워놓듯이 그를 감시하며 정해진 곳 안에서만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고스가 엄청난 메소드 연기로 착한 척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빈틈없이 훌륭하게 보였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발라들과 엘프들은 필요할 때면 그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먼저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어느새 자유롭게 온 땅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발라들의 리더 만회가 보기에도 그의 사악함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이제 착한 짓만 하니까 얘가 반성하고 착해졌구나 싶었던 거죠. 만회는 자신이 악으로부터 자유로웠기에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모두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몇몇 발라들은 여전히 모르고스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만회의 판단이니 그것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르고스는 마음속으로 엘프들을 가장 미워했습니다. 엘프들의 아름답고 기쁨에 넘치는 모습도 질투가 나서 꼴보기 싫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자식들 때문에 발라들이 나서서 자신을 몰락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고스는 더욱 엘프들을 사랑하는 척하며 친해지려고 애썼죠. 하지만 엘프들 중 한 부류는 모르고스를 계속 의심했고 또 한 부류는 그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지식의 요정이라 불리는 호기심 많은 놀도르만이 그가 전수해주는 은밀한 지식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르고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놀도르의 왕자 페아노르는 모르고스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고 충고를 받은 적도 없었죠. 그는 항상 혼자서만 작업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아내에게는 약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누구의 도움이나 충고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페아노르가 절정의 기량에 올랐을 때 그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발리노르의 두 나무의 빛, 즉 이 축복의 땅을 비추는 영광의 빛을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은밀한 작업에 착수하여 자신의 모든 지식과 힘과 신비로운 기술들을 한데 모아 마침내 실마릴이란 보석을 완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반지의 제왕 세계관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원작자의 또 다른 작품 실마릴리온이라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실마릴이 제목에 쓰인 바로 그 실마릴입니다. 실마릴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계관 역사서의 제목으로 쓰인 만큼 이 실마릴의 탄생은 그들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실마릴이라는 보석은 총 3개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했듯이 발리노르의 두 나무 라우렐린과 텔페리온의 빛을 담아 만들었죠. 이런 실마릴은 그 자체의 광원을 가지며 마치 별처럼 어디서나 스스로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이 신비로운 보석들은 사실 살아있는 존재라고 묘사되는데요. 살아있기 때문에 빛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외부의 빛을 받으면 더 신기한 빛깔로 아름답게 빛났다고 합니다. 이후 이 페아노르의 인생작품 실마리일들이 공개되자 모든 이들은 경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여왕 발라 바르다가 실마릴에 축복을 불어넣어 유한한 생명의 존재나 부정한 손 또는 사악한 의지의 소유자가 이 실마릴들을 만지면 손이 말라붙으며 검게 타버리게 했죠. 쉽게 다시 말해 만약 이 소중한 실마리를 가질 자격이 안 되는 나쁜 녀석이 만지면 그 손을 태워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페아노르는 자신이 만든 이 역대급 작품 실마릴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모르고스도 물론 이것들을 보고 몹시 탐났죠. 그래서 모르고스는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 엘프들 사이에다 교묘하게 거짓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때 호기심 많은 놀도르들이 어리석게도 이 거짓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것이 훗날 고통스러운 불행의 씨앗이 되었죠. 모르고스가 뿌린 거짓말은 친구에게서 친구에게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에 또 다른 이야기를 더 끼워 넣었고 그게 어찌나 교묘했던지 듣는 이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처럼 믿게 되었죠. 그는 엘프들이 가운데 땅에 있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누리며 자유롭게 통치했을 거라는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발라들이 그것을 질투하여 엘프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다. 엘프들이 번창하여 능력이 통제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것을 발라들은 두려워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을 퍼뜨렸죠. 그리고 이 당시에 발라들은 엘프들에게 장차 인간이란 종족이 출현할 것이라는 절대자의 계획을 아직 알려주지 않았는데 모르고스는 또 이 점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발라들은 좀 더 약하고 수명이 매우 짧은 인간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프들을 발리노르의 포로로 잡아두어 인간들이 엘프들 대신 가운데 땅에 살도록 계획했다라고 말이죠. 그리하여 이런 거짓들이 퍼지면서 점차 평화에는 독이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놀도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누리고 있는지 망각해버린 채 불평하기 시작했고 또 자만했고 더 넓은 땅을 향한 욕망이 타올랐죠. 그리고 이 욕망은 페아노르의 가슴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르고스는 속으로 너무 기뻤죠. 그는 누구보다도 페아노르를 미워했고 늘 실마리를 탐했으니까요. 결국 그의 거짓말이 최종 목표인 페아노르에게 먹힌 것입니다. 이후로도 참으로 부지런한 모르고스는 흉악한 소문과 거짓 충고로 놀도르들과 발라들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시켰습니다. 그리고 페아노르는 점점 돌아버린 것처럼 실마릴에 집착하며 아끼게 되었고 아버지와 자신의 7 아들 외에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실마릴 속에 담겨있는 빛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때쯤에 페아노르와 그의 이복 형제 핑골피는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왕자였으니 서로 왕인 아버지의 권한과 재산을 조금씩 욕심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모르고스는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죠. 페아노르의 귀에는 핑골핀과 그의 아들들이 발라들에게 뒤에서 몰래 허락을 받아 아버지인 핀의 왕과 형인 페아노르를 밀어내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한다 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편 핑골핀과 피나르핀의 귀에는 페아노르의 지위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왕인 아버지마저 그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니 머지않아 그가 좋아하지 않는 이복동생들 핑골핀과 피나르핀은 쫓아낼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려왔죠. 이렇게 거짓 소문들로 갈등은 점차 심해지다 결국 페아노르는 공개적으로 발라들에 대한 반역의 말들을 하고 다니며 자신은 이 발리노르를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며 놀도르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크게 떠들어댑니다. 이 때문에 놀도르의 도시가 크게 술렁이게 되죠. 그러자 걱정이 된 핀의 왕은 모든 영주들을 회의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둘째 핑골핀은 아버지가 있는 궁전에 서둘러 달려가 아버지, 페아노르 형님의 오만을 꺾어주십시오. 도대체 그가 무슨 자격으로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의 친족 놀도르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페아노르가 딱 들어오죠. 그는 높은 투구를 쓰고
큰 칼을 차고 완전 무장을 한 채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페아노르는 이야, 역시 짐작한 대로 우리 이복 동생께서는 항상 그래왔듯이 나보다 앞서서 아버지를 만나셨군. 이라 말하며 핑골핀을 향해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꺼져라! 라고 소리치죠. 그러자 핑골핀은 아버지에게 절을 한 다음 페아노르에게는 말 한마디, 눈길 한 번도 주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완전히 돌아버린 페아노르는 상대하지 않는 게 현명했죠. 그러자 또 무시당해서 기분 나쁜 페아노르는 뒤따라가서 핑골핀을 멈춰 세운 뒤 이번엔 핑골핀의 가슴에 칼끝을 겨눕니다. 그리고 어이 이복 동생, 한 번만 더 내 자리를 탐내봐. 그때는 죽여줄 테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자 또 핑골핀은 아무 대답하지 않고 무시한 뒤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발라드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최초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건은 널리 퍼졌고 발라들도 곧 알게 되었죠. 그래서 페아노르는 결국 발라들 앞에 소환되었고 자신을 향한 발라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이게 다 모르고스가 꾸민 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모르고스의 죄가 드러나자마자 모르고스 반죽 전문 툴카스 형님이 그를 체포하러 즉시 출격합니다. 그런데 모르고스가 뿌린 거짓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페아노르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페아노르는 그의 7 아들과 함께 그가 혼란을 일으킨 놀도르의 도시에서 앞으로 12년간 추방되며 유배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을 끝내고 난 후 다른 이들이 페아노르를 용서한다면 이 건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이걸 지켜보고 있던 핑골핀은 나는 형님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페아노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페아노르는 판결대로 놀도르의 도시를 떠났고 도시와 떨어진 곳에서 튼튼한 새로운 성과 보물창고를 세웁니다. 그곳에 수많은 보석과 무기를 쌓아놓았고 실마리는 단단한 금고 안에 넣어 감춰놓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이자 왕이었던 피누에는 사랑하는 아들 페아노르와 함께 지내기 위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유배지로 거처를 옮깁니다. 통치는 둘째 아들 핑골핀에게 맡기고서 말이죠. 피누에는 페아노르의 유배가 끝날 때까지 왕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장남 페아노르가 아닌 둘째 핑골핀에게 먼저 통치권이 맡겨져 버리고 말았죠. 이 결과는 페아노르 자신의 잘못이 크지만 결국 어쨌든 이렇게 모르고스의 거짓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툴카스가 모르고스를 체포하기 위해 급히 달려나가 봤지만 이미 모르고스는 자신의 죄가 들키자마자 잽싸게 도망쳐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잡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동안 모르고스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소문도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페아노르의 집 앞에 찾아옵니다. 모르고스는 굉장히 다정한 척을 하며 예전에 당신이 생각했던 대로 발라들의 족쇄를 뿌리치고 도망치라고 이렇게 부추기죠. 내가 한 말이 모두 맞았다는 걸 이제 알겠소. 당신은 부당하게 추방당한 셈이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예전처럼 담대하다면 이 좁은 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소. 나 역시 발라가 아니오. 그리고 저기 거만하게 앉아있는 자들보다 내가 낫지 않소. 게다가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의 솜씨와 용맹을 가진 당신 놀도르들과 항상 친구였소. 이런 말을 들은 페아노르의 가슴은 아직도 당한 수모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고스를 말없이 바라보며 이자가 과연 나의 탈출을 도와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이렇게 페아노르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자 모르고스는 여기서 쐐기를 박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마릴이 페아노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덧붙여 말했죠. 이곳은 튼튼한 요새고 수비하기에도 좋소. 하지만 발라의 땅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금고에 있더라도 실마릴들이 안전할 거라곤 생각하지 마시오. 그런데 이때 그가 꺼낸 실마릴 이야기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페아노르 마음속에 사나운 불꽃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잔꾀가 지나쳐버린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페아노르는 불꽃같이 강렬한 눈빛으로 모르고스를 응시하며 그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결국 실마리를 탐내고 있는 모르고스의 마음을 간파해냈죠.
그리하여 페아노르는 증오심으로 폭발하여 내 문 앞에서 꺼져라! 라고 소리치죠. 모르고스는 나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데 말이죠. 이때 페아노르는 그 두려움을 이길 정도로 굉장히 열받았기 때문에 모르고스의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욕까지 먹고 문전박대를 당한 모르고스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지만 자신도 지금 위험한 처지였기 때문에 화를 꾹 참고 떠났죠. 그리고 이때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아버지 피뇌는 경찰에 여기 지명수배자가 왔었다고 신고 넣듯이 발라들에게 신하를 보내 신고를 넣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받은 툴카스 형님이 또 잡으려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모르고스는 또 잽싸게 사라져버린 뒤였죠. 이후 도망쳐 다니던 모르고스는 또 복수를 꿈꾸며 과거에 그가 타락시켜 자신의 수하로 만들었었던 옹골리안트라는 존재를 찾아갑니다. 저 구석에 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둡고 음침한 곳에 숨어 살고 있던 그녀는 끔찍스러운 모습의 거미 형상을 취하고 산에 갈라진 틈에 거미줄을 치고 살았죠. 그리고 그녀는 공복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지 먹어치웠습니다. 그녀는 빛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증오하였죠. 눈에 띄는 모든 빛을 빨아들였고 그것을 다시 검은 어둠의 그물로 만들어 자신이 사는 곳에는 어떠한 빛도 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굶주림에 시달렸죠. 모르고스는 이런 옹골리안트에게 자신의 복수를 도우라 말합니다. 하지만 옹골리안트는 갈등했죠. 탐욕은 가득했지만 강력한 발라 군주들에게 맞서는 게 매우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고스는 항상 굶주려 있는 그녀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졌죠. 이 일이 모두 끝나고도 당신이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그때는 당신이 요구하는 그 무엇이든지 주겠소. 이렇게 양손으로 가득 말이오. 그리고 그가 가볍게 말한 이 맹세를 듣고 옹골리안트는 그를 돕기로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발라들이 축제를 벌이는 기간에 모르고스는 옹골리안트와 함께 복수를 하러 출발합니다. 한편 이 축제에는 페아노르도 참석해 있었죠. 발라들의 리더 만회가 참석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석해서 속으론 불만이 가득했던 페아노르는 축제에 어울리는 옷을 입지도 않았고 보석 같은 장신구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마리는 발라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자신의 강철금고에 넣어 잠궈두고 축제에 참여했죠. 그리고 그는 만회의 옥좌 앞에서 이복 동생 핑골핀을 마주치자 그냥 입으로만 화해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핑골핀은 진심인 줄 착각했는지 형님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칼을 꺼내 들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잊겠습니다. 저는 형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페아노르가 말없이 동생의 손을 잡자 동생 핑골핀은 피로는 절반만 동생이지만 마음으로는 친동생처럼 하겠습니다. 형님이 앞서가시면 제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 어떤 불행도 우리를 갈라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러자 페아노르는 잘 들었네. 그렇게 되면 좋겠군. 이라 답하죠. 그런데 그때 옹골리안트가 만든 어둠과 함께 모르고스가 뛰어와 기습합니다. 그는 자신의 검은 창으로 발리노르의 두 나무를 줄기 깊은 곳까지 찔렀고 나무에서는 마치 피가 흐르듯 수액이 마구 쏟아졌죠. 그러자 옹골리안트가 와서 나무의 수액을 쪽쪽 빨아먹으며 두 나무의 수액을 완전히 고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옹골리안트가 수액을 빨아먹으며 그녀 속에 있던 독까지 나무 조직 깊이 스며들어 두 나무가 순식간에 시들어 죽어버리죠. 그러고도 여전히 갈증을 느낀 옹골리안트는 별에 발라 바르다가 두 나무에서 떨어진 빛나는 이슬을 담아 보관한 우물물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모두 들이마셔버렸죠. 그리고 위대한 두 나무의 엄청난 빛을 모두 흡수해버린 옹골리안트는 검고 어두운 증기를 뿜어내며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형체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르고스마저 놀라며 두려움에 떨 정도였죠. 이렇게 하여 거대한 어둠이 발리노르를 뒤덮게 됩니다. 옹골리안트가 빛을 먹고 만들어낸 아기가 가득한 어둠이었기에 단순히 나무의 빛이 사라진 것 그 이상의 공포였죠. 그리고 그렇게 땅을 뒤덮은 칠흑 같은 어둠을 이용해 모르고스는 또 잽싸게 도망칩니다. 모르고스 전담 형사 툴카스를 포함해 발라들은 그를 추격해보려 했지만 옹골리안트가 만들어낸 어둠에 앞이 안 보였고 또 그녀가 쳐놓은 검은 그물에 걸려 움직이기도 힘들었죠.
결국 모르고스는 무사히 도망쳤고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곧 수많은 이들은 까맣게 죽어있는 두 나무를 보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망연자실하게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마지막 희망 하나가 남아있었죠. 그것은 바로 페아노르의 실마릴이었습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있을 때 두 나무를 탄생시켰던 대지의 여왕 발라 야반나가 입을 열었죠. 나무의 빛은 사라지고 이제 그 빛은 오직 페아노르의 실마릴에만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일은 오로지 한 번밖에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나무의 빛은 내가 만들었지만 이제 다시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뿌리가 썩기 전에 나무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르고스의 사악한 계획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페아노르는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자로군요. 그러자 만회가 말합니다. 페아노르, 야반나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녀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나?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지만 페아노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툴카스 형님이 호통칩니다. 아, 요정이여. 얘든 아니오든 대답을 하라. 근데 누가 야반나의 말을 거절하겠는가? 실마릴의 빛도 처음엔 그녀의 빛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러자 또 위대한 대장장이 발라 아울레가 옆에서 말립니다. 서두르지 말게. 우린 자네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세. 그에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지. 그런데 그때 페아노르가 비통하게 소리칩니다. 위대한 분들뿐만 아니라 신분이 낮고 천한 이들에게도 오로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또다시 실마릴과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부숴야 한다면 나의 가슴도 터질 것이고 나는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나는 자진해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발라들께서 내게 강요하신다면 모르고스 역시 같은 발라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겠군요. 이렇게 페아노르가 실마리를 내주길 거부했을 때 갑자기 그의 유배지에서 누군가 나쁜 소식을 들고 급히 달려옵니다. 모르고스가 놀도르의 왕이자 페아노르의 아버지인 피뇌를 살해하고 성을 파괴했으며 그곳에 쌓아놓은 보석들을 모두 가져갔다 말했죠. 그 소중한 실마리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페아노르는 일어나서 한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모르고스를 저주했습니다. 실마리를 잃은 것도 그렇지만 그에게 아버지는 실마리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소중했죠. 그는 미칠 듯한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축제에 와서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모르고스에게 자신의 군대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축제에 오게 만든 만회도 탓했죠.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전쟁을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발라드를 섬기지 않을 것이며 모르고스를 세상 끝까지 쫓아가더라도 다시 실마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석 실마리를 두고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맙니다.